이 시대의 하자가 되고 있는 시사 쟁점 하나를 선택해서 토론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 토론 구성하려고 하면 자료 구성이 필요하겠죠. 토론 자료를 잘 구성하는 일도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난이할 때는 그 주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즉, 토론을 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료 구성 면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술의 자료의 활용, 그것입니다. 최근 대학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사회적 약자, 토론 주제와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의 노숙인의 문제라면 그들의 비극이 개인의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치 않은 이 사회 구조의 질문은 신문, 책, 통계지표, 이미지, PPT, UCC, 영상 자료 외에도 시나 소설 등 예술 자료가 더 첨부될 때 문제의식을 한결 더 감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 성소수자, 독거노인, 이주 노동자, 노숙인 등의 주제 등으로 토론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먼저 주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럼 약자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미혼모, 성소수, 독거노인, 이주 노동자, 노숙인, 더 많죠, 약자들은. 토론의 정점은 이게 노숙인의 비극, 개인의 무능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망의 부재 때문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은 주 자료에서는 통계청 자료, 노숙인 수의 변화, 신문 칼럼, 노숙인의 생활 실태, 전문가의 견해의 주 자료를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조 자료는 관련 이미지, 관련 문학, 예술 작품 등으로 자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알찬 토론이 될 수 있겠죠.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노숙자의 정황과 관련된 이미지나 문학 자료들을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불러와 보십시오. 신문 칼럼 속의 그림이나 사진 자료의 일부를 캡처해 보아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제와 관련된 시나 소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읽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가령 노숙인이 처한 정황을 가져오는 고통, 감각적 차원에 한계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한 시사적 논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통합 자료의 구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진입니다. 노숙자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숙인의 어떤 내면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숙자의 김씨 보고서에 한번 저희 도우미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 시. 노숙인의 내면. 노숙자 김씨의 보고서. 최송강. 신문지를 덮어보면 이불보다도 포근하단다. 들숨과 날숨을 교대로 받아 얼굴에 부어주는 신문지는 어머니 품속보다도 따스하단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눈꺼풀에 담요처럼 내려오는 신문지. 팔이 마비되면 부드러운 연포처럼 감기는 신문지. 누워 눈을 뜨면 글자들도 떨어져 얼굴에 내려온단다. 그 상태에서 눈알을 돌리면 수제 갈비 세트, 토종 오가피, 각종 맛난 음식의 이름들이 얼굴로 내려와 혓바닥 위에 따스하게 얹힌단다. 눈물처럼 내려오는 글자들은 때론 거무스름하게 내려와 검버섯이 되고, 이빨로 내려와 치석이 되고, 혹여 몸이 푸르게 굳을 것 같은 아침이라도 되면 저승서 온 것 같은 까만 글자들이 온몸을 칭칭 감아버린단다. 겨울 터미널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이 드는 밤엔 평생 달고 다닌 울음이 글자로 내려와 온몸을 뒤덮는단다. 설이라도 들어와 신문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잠든 밤이면 신문지도 날개를 펴 몸을 꽉 껴 안아준단다. 그때 신문지의 날개를 잡기만 하면 신문지는 크레인이 된단다.
누구나 1시간 동안 움직이지만 않으면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준단다. 문학과 창작 2006 보모에서 자, 먼저 이런 보고서를 이제 준비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신문 칼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서울시가 노숙인 공공자리 900개를 만든다.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자료를 이제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900개 만든다. 문학과 창작 2006년 보모. 서울역 영등포역에 공동작업장 거리 상점 운영 기회도 주기로.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과 영등포역에는 노숙인이 원할 때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들어서고 60명의 노숙인에게는 거리 상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6월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노숙인들이 봉제, 쇼핑백 제작 등 간의 수공업 형태의 시간제 단순 일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립 의지가 강하고 그간 일을 해 돈을 모아온 노숙인 60명에게는 6월부터 거리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을 위한 시설물은 현재 비어있는 곳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해 확실히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숙인들을 위해 매년 제공하던 공공일자리도 올해 최대 900개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65살 이상이거나 장애나 질병이 있어 일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특별자활사업 일자리는 500개 생긴다. 이 일자리는 노숙인 보호시설과 주변 지역 청소, 급식보조 등으로 한 달에 15일 일할 수 있고 일당은 26,000원이다. 65살 미만이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숙인에게는 공원 청소, 녹지관리, 공공시설물 청소, 복지 업무 보조 등의 일자리 400개를 제공한다. 주 5일 근무에 일당 43,000원이다. 서울의 노숙인은 지난해 말 기준 4,486명으로 이 가운데 47%, 2,100명은 공공 또는 민간 근로 활동에 참여했다. 음성원 기자, 한겨레 신문, 2014.0519에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3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 3개를 만들어 왔는데 그렇다면 노숙인이 처한 상황 자료, 사진, 정황에 가져오는 고통, 그 다음 감각적 차원으로 한계한다면 사회 약자의 문제로 시사적 논의, 신문 칼럼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토론이 가장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한다면 먼저 사전 주제를, 사전 자료를,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 토론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연습 문제 171페이지입니다. 아래 소설을 읽은 후 악법도 법이다 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는 것이 누가 먼저 이야기했죠? 제가 알기로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 도우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법의 문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시골 사람 한 명이 오더니 문지기에게 그 문으로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사정한다. 문지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한다. 시골 사람은 수차례 고심한 후 나중에는 들여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문지기가 대답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돼. 라는 말과 함께 법의 문이 열렸고 문지기도 그 옆에 비스듬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시골 사람은 몸을 굽히면서 문 안쪽을 힐끔거린다. 문지기는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는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가? 그럼 내 말을 어겨서라도 들어가 보면 되지 않나. 하지만 알아둘 게 있어. 내 힘이 만만치 않거든. 그런데 여기엔 나보다 힘이 센 문지기들도 많아. 자네가 문들을 하나씩 더 지날 때마다 만나게 될 새로운 문지기들에 비하면 난 핵이지. 세 번째 문지기의 얼굴만 상상해도 난 오금이 저리거든. 시골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법의 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피 털옷을 입고 검은색 낀 타타르족 수염까지 기른 저 메브리코의 문지기는 보통 사람 같지 않다. 시골 사람은 문지기의 허락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문지기가 의자 하나를 내주고 시골 사람에게 문 옆쪽에 앉아 보라고 권유한다. 몇 날이 가고 몇 년이 가도록 그는 거기 앉아 있다. 문지기의 환심을 사보려고 시골 사내는 가지각색의 시도를 한다. 이것저것 부탁도 하며 문지기를 성가시게 한다. 가끔씩 문지기는 시골 사내의 고향에 대해 질문하거나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는 신용을 해준다. 이 질문은 지위 높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던져보는 그런 질문이기에 언제나 아직은 들여보내줄 수 없다는 말로 마감된다. 시골 사람은 여행 가방에 넣어온 많은 것들 중 문지기를 유혹할 만한 것이라면 죄다 꺼낸다. 문지기는 주는 대로 다 받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이것을 받는 건 말일세. 자네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네. 오늘도 시골 사람은 문지기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다른 문지기들의 존재는 아예 잊어버리고 첫 문지기만이 진짜 방해꾼이라 믿는 지경에 이른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힘든 사태에 대해 크게 저주했다. 점점 늙게 되면서 그는 읊조리는 식으로 투덜거린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변해간다. 문지기를 하도 오래 관찰하다 보니 그는 심지어 문지기의 모피것에 붙은 벼룩과도 친해진다. 그 벼룩한테 문지기의 마음 좀 어떻게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부탁한다. 더 늙어 그는 시력까지도 안 좋아진다. 자기 주변이 어두워져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눈이 뭔가를 보지 못하는 것인지 그를 둘러싼 모든 정황이 안개처럼 변한다. 하지만 시골 사내는 그 침침함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보고 만다. 법의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광채를. 그의 목숨은 꺼져가고 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겐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모든 경험들이 그가 문지기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한 가지 물음으로 모아진다. 마침내 그는 문지기한테 눈짓을 해보인다. 굳어져가는 몸을 문지기에게 깊숙이 숙여 보인다. 키 차이가 나버려서 그렇게라도 해서 문지기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무언가? 라고 문지기는 묻는다. 자네 욕심은 도무지 끝도 없네 그려. 라면서 시골 사내는 대답한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누구나 법의 정의를 절실히 원하거든요. 라고 시골 사내가 말한다. 그동안 저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법의 문으로 입장시켜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런가요? 그 말을 듣는 문지기는 그의 죽음을 직감한다. 숨이 꺼져가는 시골 사람의 귀에다 대고 문지기가 악을 쓴다. 이 입구는 오로지 자네만 들어오게 돼 있었어. 자네 외에는 그 누구도 입장 허락이 안 돼. 이제 그 문을 닫아야 하네. 카프카의 법 앞에서 최종환 의역 전문. 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려니까 이 소설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불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 악법도 법이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토론을 하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먼저 말했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말해보자. 자, 새로운 입장을 증명할 사진의 자료나 이 시 자료 아래를 한번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그림도 붙이고 실도 적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했던 입장이 어느 순간 반대되는 입장이 되겠죠. 왜? 몰라서. 아니 어떤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입장에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붙이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주차만 남았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장 학술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글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리포트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학교 입학하자마자 리포트를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리포트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민도 하고, 그 다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표지도 만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리포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문 작성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논문 작성은 리포트 작성에 조금 더 큰 영역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학과 동료들에게 있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포트 작성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뛰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리포트 작성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 리포트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리포트를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술 글쓰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글쓰기에는 학술 에세이, 리포트, 논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술의 에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세이라는 것은 어떤 픽션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적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술적인 의미의 개념을 쓰는 거고, 리포트, 논문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학술 에세이는 학술적인 대상과 범주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비교적 짧은 형식의 글식을 의미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물, 사건, 현상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학술 에세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대상에 대한 나름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술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대학에서 흔히 과제로 제시되는 영화 감상문이나 독서 감상문 역시 학술 에세이 범위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창적인 생각을 비교적 짧은 형식으로 글을 표현하는 것을 학술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논문은 주로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학술 글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종류가 됩니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작성하는 학사 학위 논문과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을 말하게 되고요. 학술지 논문이라는 것은 학술 전문 잡지에 수록된 비교적 짧은 형식의 논문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문은 연구 대상이나 방법이 독창성이 필요하고 그 기술면에 있어서도 엄격한 형식과 체계를 지켜야 되겠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가 거쳐 이루어지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은 석사, 박사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있고요. 학술지 논문은 이 조금 짧은 형식의 논문이지만은 아주 전문적인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학술 에세이에 비해서 학술적인 논리나 체계의 엄밀성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작성할 때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기존 연구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리포트를 그냥 쓰지 마시고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하고 그걸 표출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포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의 구성은 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 등으로 이루어지고 본문 경우에는 서로 본론, 결론 형태로 갖추게 되는데 이걸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구성은 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 여기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써야 되는 어떤 룰입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포트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학술 글쓰기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각자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리포트를 작성을 통해서 다양한 학술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학술 글쓰기의 용어와 형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수업 시간 외에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 작성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책 보고 그냥 요약 정리하듯이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대학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작성할 때 책과 도서관에 가서 그 외에 관계된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서적을 보고 그 다음 이 논제에 맞게끔 구성을 만들어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에 갈 일도 없고 그 다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겠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리포트는 쉽게 이야기해서 수집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되겠죠. 리포트에서는 요건은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포트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독창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겠죠. 저희들이 리포트를 보고 잘 썼구나 이렇게 했을 때 독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좋은 리포트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남다른 문제의식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남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서술하게 되면 단지 보고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리포트라는 것은 하나의 내용이 독창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독창성은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상을 다루거나 익숙한 대상이라도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시켜서 다루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독창성은 어떤 이 논제를 두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각,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이 쉽게 요즘 이야기를 하면 틈새들을 여러분들을 연구하게 되면 리포트는 아주 독창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나만의 참신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역시 독창적인 리포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만의 참신한 결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고집이 되고 이건 하나의 리포트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관계되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리포트 작성하기 위한 팁은 참신한 주제를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 평범한 주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라. 문제 제기에 대한 자신만의 결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독창적인 리포트의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글쓰기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창적인 리포트 작성 팁,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언제나 이 글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은 독창성을 가진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충실성입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어떤 의미를 있어야 되느냐면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가 또 올랐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 작성할 때는 대학 다닐 때는 도서관 가서 키워드로 그 관련된 책들을 무수한 책들을 읽고 제출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즘 멀티미디어 시대에 컴퓨터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옛날보다도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는 각 대학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학교 학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하게 되면 검색도 가능하고 PDF 파일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하다 보면 충실한 내용을 만들 수 있겠죠.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배치는 충실한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논리적이라는 것은 처음 두 갈식으로 할 거냐, 서론, 본론, 결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가면서 적을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실증적 자료를 배치해서 충실한 리포트가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건의 있는 사람의 주장 등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